스웨덴 외교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완벽한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만든 그 나라를 평생 피해왔던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만 가득한 작은 마을로 좌천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시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요. 첫날부터 받은 충격적인 통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헬레나 윈터예요. 38살이고 스웨덴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죠. 15년 동안 저는 제 일에 정말 자신 있었어요. 실수도 없었고 늘 신중하게 말했고 문서 하나 보낼 때도 3번씩은 확인했어요. 상사도 절 믿어줬고 동료들도 절 존중해줬어요. 근데요, 딱 한 가지. 저는 한국과는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10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희 어머니는 똑똑한 분이셨어요. 언어를 전공하셨고 정부에서 파견돼 서울로 가게 되셨거든요. 서울은 남한의 수도예요. 근데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북한 쪽 사람한테 속으신 거예요. 큰 실수를 하셨고 그 일로 신문에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실렸어요.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결국 병까지 얻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랑 떨어진 채로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둘 다요. 나라 전체를 미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제 감정은 그걸 따라주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한국 음식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에서 보여주신 그 슬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하면서 경력을 쌓았어요. 유럽 문제만 맡았고 러시아 관련 사안도 공부했어요. 북극권 협력 전문가로도 일했죠. 뭐든지 좋았어요. 아시아만 아니면요. 제 삶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이었어요. 스톡홀름의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걸어서 출근했어요. 항상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절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커피랑 토스트로 식사하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었고 걸어서 사무실로 갔죠. 상사분이 간단한 업무를 주셨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별거 아닌 일이었죠. 그런 보고서는 수백 번도 넘게 써봤으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좀 서두르고 있었어요. 주말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본 쪽 자료에서 내용을 복사해 붙여 넣었어요. 근데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일본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양국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주말 생각에 마음이 급했어요. 결국 확인도 안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분 목소리가 무척 날카로웠어요. 헬레나, 지금 큰일 났어요. 한국 정부가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화났대요. 스웨덴이 일본 편을 드는 거냐고 항의했어요. 신문사들도 그걸 기사로 다뤘고 점심쯤엔 제 이름이 스톡홀름 최대 일간지 일면에 실렸어요. 스웨덴 외교관, 국제분쟁 촉발. 헤드라인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 옆에는 제 얼굴 사진도 있었어요. 작년에 찍었던 공식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땐 제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은 더 끔찍했어요. 익명으로 달린 댓글들은 너무 잔인했어요. 아버지가 외교부 출신이라 낙하산 탔다. 무능하다. 스웨덴의 수치다라는 말들이 넘쳐났어요. 사실, 일부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커리어 초반에 도움을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전 그 후 15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죠. 제가 착각했어요. 3일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안 열어봤어요. 크래커랑 차만 마시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불쌍해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상사분이 저를 불렀어요. 헬레나, 당분간은 좀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야 이 사태가 가라앉을 거예요. 그분이 소개해준 곳은 바스테르함이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스톡홀름에서 꽤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곳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놓은 곳인데 국제 협력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임시예요. 6개월, 길어도 1년. 그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승진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었어요. 좌천이었고 벌이었죠. 그 주말에 짐을 쌌어요. 이웃들은 저를 피했고 우편 배달부도 편지를 줄 때 어색해했어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을 닫으며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유배 생활을 버티겠다고요. 고개 숙이고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스톡홀름으로 돌아와서 제 커리어를 다시 세우겠다고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바스테르함으로 가는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기차로 4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스웨덴의 숲과 호수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한 걸음씩 과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전혀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스테르함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건 정말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인파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랑 갈매기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이 제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바스테르함에서의 첫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입고 행정사무소로 걸어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최대한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죠. 유배지에서의 새 출발, 그래도 품위 있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접수처에 있던 분은 눈이 따뜻한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약간 안쓰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스톡홀름에서 오신 외교관분이시죠? 죄송하지만 여기 회의에는 한국어를 못하시면 참석하실 수가 없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주된 업체들이 전부 한국계예요. 관리자들도 다 한국분들이시고요. 중요한 회의는 전부 한국어로 진행돼요. 한국어를 모르시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농담 같았어요. 한국 관련 실수로 쫓겨나듯 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중심인 곳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 직원분이 저를 사무실 관리자 파벨이라는 분께 안내해 주셨어요. 다정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상황이 민망하신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힘드시죠? 알아요. 파벨 씨가 말했어요. 회의 대부분은 통역사가 도와줄 거예요. 자이라라는 분인데 통역 정말 잘해요. 그분이 절 회의실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이라를 만났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짙은 곱슬머리에 따뜻한 갈색 눈을 가진 분이셨어요. 공장 관리자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땐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저한텐 스웨덴어로 말해주셨는데 정중하긴 했지만 다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첫 회의 내내 저는 그냥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안엔 낯선 언어가 흘러다녔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자이라가 가끔 짧게 통역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한국 관리자분들은 생산 일정이나 품질 관리를 논의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손짓과 벽에 걸린 도표를 보니 그런 내용이겠구나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질문도 못하고 제안도 못했어요. 제 외교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하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동네를 한 바퀴 걸었어요. 바스테르함은 못생기진 않았지만 특별히 매력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가게 몇 개, 작은 항구, 똑같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회색빛이 감돌았어요. 점심 무렵 한국인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걸어가는 걸 봤어요.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셨고 그중 한 분이 저를 보고 고개를 정중히 끄덕이셨어요. 저도 인사했지만 유리창 밖에서 남의 삶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스톡홀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어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게 신호일 수도 있지. 이번 기회에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때? 순간 전화 끊고 싶었어요. 한국어라뇨?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그 언어를요? 평생 피해왔던 언어였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잠깐이에요. 좀 버티면 돼요.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기다린다고 바뀌는 건 없다는 걸요. 회의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번역된 자료로 보고서를 쓰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3주쯤 지나 우연히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어요. 안에 들어서니 종이 냄새와 오래된 이야기의 향이 퍼졌고 책들은 여기저기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주인 어르신은 저를 보고 고개만 살짝 드셨고요. 찾으려던 건 없었지만 무심코 돌아보다가 구석에서 외국어 교재 코너를 발견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 밑바닥에 낡은 한국어 교재 한 권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겉표지는 구겨졌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어요. 누군가 연필로 여기저기 필기를 해놨고 빈 페이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반복해서 써 있었어요. 책의 마지막 장에는 누군가 이렇게 스웨덴어로 적어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책의 전주인도 저처럼 한국어를 힘들어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보려 했던 거예요. 그 책은 10크로나에 샀어요. 주인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갈색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서 책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낯설고 해독 불가능한 문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여서 머리가 아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필을 들고 첫 글자를 따라 썼어요. 그 다음 글자도 썼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아이처럼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건 제 손으로 직접 쓴 제 인생의 첫 한국어였어요. 제 의지로 시작한 제 선택이었죠. 바스테르함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날 밤이 진짜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유배지로 향하는 기차도 스톡홀름에서의 망신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로 결심한 순간. 벽 뒤에 숨어있는 대신 다리를 놓아보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마치 유리로 된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오르다 싶으면 미끄러져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첫 한 달 동안은 제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늘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 낡은 교재를 펴놓고 한글을 계속 써봤어요. 손이 저릴 때까지요. 단어는 입으로 계속 따라 말했는데 나중엔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제일 어려운 건 문법도 발음도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어요. 넌 너무 늙었어. 자존심도 상했잖아.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요. 어떤 날 밤엔 한가득 적힌 한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서울에서 보내주셨던 편지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10살이던 제가 떠올랐어요. 분노와 혼란 속에서 한국이 엄마를 앗아갔다며 원망했던 저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엔 작은 카드에 적어둔 한국어 문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요. 점심시간엔 화장실에 숨어서 발음 연습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아마 제가 혼잣말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몰래 공부한 지 6주쯤 됐을 때 민망한 일이 생겼어요. 회의 중에 자이라가 안전 절차에 대해 통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한 한국어 문장이 그냥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온 거예요. 품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스웨덴어처럼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고 회의실 안 사람들 전부가 절 쳐다봤어요. 자이라가 눈썹을 살짝 치켜들더니 한국 관리자 한 분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자이라가 통역해 주셨어요. 방금 말한 거 이해하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제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무슨 잘못이라도 들킨 아이처럼 민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국 관리자분이 웃으시면서 다시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몇 마디가 들렸어요. 공부, 한국어,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요. 회의가 끝난 후 자이라가 복도에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들켰거든요. 조금이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자이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때부터 2달 동안 자이라는 제 비공식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커피타임엔 발음 교정도 해주시고 포스트잇에 단어를 적어서 제 책상에 붙여주시기도 했어요. 회의 때 쓸 수 있는 정중한 표현이나 일상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문장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파벨도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회의 안건을 하루 먼저 주셔서 미리 단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발표할 땐 일부러 속도를 늦춰주시고 쉬운 표현을 써주셨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국어가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대화 중에 단어 몇 개는 들리기 시작했고 간단한 표지판이나 문서도 읽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가끔은 꿈속에서도 한국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11월쯤 파벨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약간 긴장하면서도 들뜬 표정이셨어요. 헬레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분이 방문하실 거예요. 서울 본사에서 고위 임원분이 오셔서 저희 업무 전반을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실 거래요. 제 속이 확 조여들었어요. 이 말은 본사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러 오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파벨이 말을 이으셨어요. 그 주에 자이라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역과 발표를 맡아야 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절 바라보셨어요. 혹시 헬레나 씨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쯤이면 한국어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부터 공포가 밀려왔어요. 자이라랑 사적인 대화에서 한국어 몇 마디 하는 거랑 고위 임원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해해요. 파벨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헬레나 씨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도 헬레나 씨잖아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한가운데 앉아서 교재랑 문법책, 단어장으로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닥칠 프레젠테이션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겨우 5일 남았고 그 안에 제가 진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보여줘야 했어요. 발표문을 수십 번은 넘게 연습했어요. 발음을 잊지 않으려고 전부 소리나는 대로 써봤고 받을 만한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서 답변도 준비했어요. 근데 발표 전날 밤엔 도저히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카드를 외우고 중요한 문장을 입으로 반복했어요. 거울 앞에서 인사 문장을 계속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헬레나 윈터예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으로 내뱉을수록 말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못 알아들으시면 어쩌지? 혹시 파벨까지 망신당하면? 이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무서운 건요.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걸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한국어 공부는 더 이상 바스테르함에서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변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였고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 의지였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그 낡은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지를요. 그 임원분 성함은 김 부장님이셨어요. 스톡홀름에서 오는 아침 기차를 타고 오셨고 파벨과 제가 역에 마중 나갔어요. 생각보다 젊으셨어요. 40살 초반쯤 되셨고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인상이셨어요.
파벨이 스웨덴어로 절 소개해드렸고 김 부장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이게 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 첫 진짜 시험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연습했던 한국어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제 이름은 헬레나 윈터예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스테르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부장님의 눈이 순간 동그랗게 커지셨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기쁘게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평소보다 말씀이 빠르셨어요. 절반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스웨덴 외교관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신 거였어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뭔가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걸요. 한국어 흉내를 내거나 공부 시도를 숨기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발표는 총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그 2시간 동안 저는 한국어로 공장 안전 문제, 생산 일정,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 발표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고 문법 실수도 있었고요. 어떤 단어는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멈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김 부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걸 전부 이해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분이 감명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단지 한국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 그 해결 방식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였어요. 특히 스웨덴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을 때 그분 얼굴에 정말 관심이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발표가 끝난 뒤 김 부장님께서 제 손을 잡고 몇 분간 한국어로 얘기하셨어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무소의 업무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파벨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거의 눈물을 보이실 뻔했어요. 그런데요, 회의가 끝날 무렵에 아주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김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혹시 한국 기업들과 일하는 다른 스웨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볼 생각은 없냐고요. 당신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줘요. 김 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언어 장벽이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스톡홀름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제 유배 생활은 끝났고 외교부의 본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승진도 약속해줬대요. 편지를 3번쯤 정독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파벨 사무실로 걸어가서 말했어요. 저 바스테르함에 계속 남고 싶어요. 이곳을 제 정식 근무지로 삼고 싶어요. 파벨은 말 그대로 멍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셨어요. 정말이에요? 여긴 작은 마을인데요. 헬레나 씨처럼 유능하신 분께는 스톡홀름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창밖을 내다보니 항구에서 스웨덴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배를 싣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도 떠올랐어요. 슈퍼에서 늘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한국인 할머니도 생각났고요. 이제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6개월 후, 저는 스웨덴 마이너스 한국산업협력지역 조정관이라는 공식 직책을 받았어요. 제 일은 다른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 한국 기업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스웨덴 전역을 돌면서 기초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고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제 새 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바스테르함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었거든요. 수업에는 파벨도 오고 공장 직원 몇 분과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 청소년들도 함께 했어요. 교실 벽에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스웨덴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매주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이 예전에 저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복잡해 보이는 한글, 헷갈리는 문법, 실수했을 때의 민망함까지요. 하지만 매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용감해지고, 시도해보는데 더 익숙해졌어요. 김 부장님의 방문 1년 후,
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엔 서울에서 온 거였어요. 그 한국 기업이 스웨덴 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서 새로 만드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할 책임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저를 원한다고요. 그때 저는 바스테르함에 있는 제 단골 카페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어요. 연봉도 좋았고 국제 출장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천 명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둘러보니 토요일 아침 수업에 오던 학생들이 같이 단어를 복습하고 있었어요. 파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신문을 읽고 계셨고 창가엔 스웨덴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렇게 한국어로 답장을 썼어요. 좋은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떠올려 주셔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아직 바스테르함에서의 제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쌓아야 할 다리가 더 남아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예전에 처음 한국어 교재를 샀던 그 낡은 서점에 들렀어요. 주인 어르신은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항상 요즘 한국어 공부는 잘 돼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는 공부 안 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살짝 웃으시면서 언어 코너 쪽을 가리키셨어요. 요즘 한국어 책이 꽤 잘 나가요. 사람들 말로는 스웨덴 외교관 한 분이 유행을 만들고 계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크게 웃었어요. 반년 전만 해도 제 커리어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연히 작은 마을에서 한국어 붐을 일으키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모를 일이에요. 가끔은요, 가장 좋은 여행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정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결국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외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배우는 게 결국 새로운 나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